카타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나라라는 사실은 국가 전략의 탁월한 전환을 보여줍니다. 카타르가 오펙을 탈퇴하고 석유 대신 천연가스에 집중하는 결정은 여러 가지 전략적 계산에 기반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천연가스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강화됨에 따라 천연가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 중 하나로 간주되어 점점 더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화석 연료로 평가받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석유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많은 국가들이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오펙 내부의 생산량 조정과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천연가스 시장은 지역적으로 다소 분리되어 있고 장기 계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카타르는 이러한 시장 환경을 활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입니다. 셋째, 카타르는 액화천연가스, LNG 기술의 선두 주자로서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카타르가 자신의 천연가스를 세계 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럼 카타르가 한국과의 천연가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여러 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한국은 천연가스에 대한 큰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카타르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은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카타르에게는 안정적인 수익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한국에게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득을 보장합니다. 양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의 이러한 결정은 국제에너지 시장에서의 자국의 위치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제를 다각화하며 국가의 재정 수입을 안정화하는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매장량 3위라는 오일 파워를 앞세워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는 이란이 있고 언젠가 석유는 고갈된다며 천문학적인 투자로 세계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국가로 변모 중인 아랍에미레이트가 있고 중동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에 있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나라들 사이에 바로 카타르인데요. 면적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의 10분의 1, 사우디 입장에서 보자면 한없이 작디 작은 하찮은 땅덩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카타르는 이란과 비교해도, 아랍에미레이트와 비교해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교해도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었지만 카타르는 열등감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카타르에는 땅덩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축복받은 재산이 있었거든요.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 귀둥이에 코딱지만큼 삐져나온 카타르지만 석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초반까지 페르시아만에서 고기나 잡아 팔고 있던 카타르에 간혹 바다에서 발견되는 진주를 팔아 푼돈이나 벌던 카타르에서도 드디어 유전이 발견됐죠. 이제 본격적인 산유국이 되어 떵떵거리며 돈 좀 써보려던 찰나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석유가 있어도 팔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렇게 10년 허송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1949년부터 석유 수출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10년 허송세월의 복수라도 하듯이 미친 듯이 석유를 퍼올려 미친 듯이 팔아 미친 듯이 돈을 쓰기 시작했죠. 사우디나 이란의 유전에 비하면 한없이 작았지만 카타르 곳간을 채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석유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1971년 이란과 카타르 사이에 전 세계 전체 매장량의 10%에 해당하는 초대형 노다지 가스전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한계로 끌어올리지 못하다가 1990년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천연가스를 뽑아올리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진 카타르에 매장된 천연가스는 러시아, 이란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구수로 계산해보면 카타르가 인구 대비 천연가스 매장량은 넘사벽 수준입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석유 팔아번 돈, 천연가스 팔아번 돈으로 그동안 고생한 국민들과도 나눴죠. 한때 카타르는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 국민총소득이 무려 1억 4천만 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카타르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했는데 마땅히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부다비고 두바이고 이름 있는 도시에
부르즈 칼리파니, 버즈 알 아라비니, 제다 타원이 하면서 누구나 알만한 랜드마크를 세우는 중인데 카타르에는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죠.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멋진 랜드마크를 하나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설계를 맡은 건축가조차도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던 건물, 바로 카타르 국립박물관입니다. 카타르 왕실이 국책사업으로 비정형 건축물의 독보적인 거장 장 누벨에게 요청해 만든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장미를 닮았습니다. 이는 장 누벨이 우연히 카타르 사막을 걷다 발견한 모래덩어리에서 모티브를 얻었는데요. 사막에서는 바닷물이 고였다가 바닷물이 증발하면 침전물이 남는데 염분의 특성상 일정량의 모래를 끌어안고 증발합니다. 이러한 모래가 모이고 모여 한 송이 장미 모양의 모래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사막의 장미라 불리는 해수의 결정체입니다. 장 누벨은 이 사막의 장미야말로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설계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현대건설이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입해 사막의 장미를 완벽히 재현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설계, 그래서 입찰에 참여한 기업도 5개에 불과했던 카타르 국립박물관이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건축물이 완성되고 1년 뒤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습니다. 무려 28조 원짜리 선물입니다. 지난 9월 24일 조선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움은 올 10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렌즈선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주되는 LNG선은 2020년 카타르 왕실이 국내 조선 3사와 140척가량의 렌즈선 슬롯 계약을 맺었었는데 봄 발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슬롯 계약이란 정식 발주 전 선박 건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절차로 다른 선주들에게 공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체결하는 조선업계의 계약 방식입니다. 기업들 간에는 비밀 유지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선사가 몇 개를 계약했는지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지만 중국의 후동중 화조선이 16척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조선 3사의 140척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2024년부터 본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보다 3년 일은 올해부터 본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레이드원즈는 우선 올 10월 20척의 LNG선이 발주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사전에 슬롯 계약한 조선소 4곳 중 몇몇을 추려 20척을 발주할 수도 있고 4곳에 나란히 5척씩을 발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카타르는 4터부터 5년에 걸쳐 2터부터 30척씩 150척을 전부 발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조선 3사에 정상적으로 140척가량이 발주된다면 렌즈선 한 척당 대략 2천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전체 규모만 28조 원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카타르가 발주한 이 렌즈선은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조선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업입니다. 자신이 원년 멤버로 참여했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탈퇴한 후 본격적으로 LNG 생산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앞으로 천연가스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펙을 탈퇴한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실세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2017년 사우디는 카타르가 무장단체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걸프국들로 하여금 카타르에 대한 단교 및 봉쇄 조치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카타르는 사우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외교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카타르의 입장에서도 오펙의 원년 멤버이기는 하지만 원유 매장량에 있어서만큼은 전체 멤버 중 거의 막내급입니다.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61만 배럴에 불과해 사우디의 5%에 그치죠. 반면 렌즈는 이란과 사이에 둔 걸프 해역에 매장된 초대형 가스전 덕분에 전 세계 LNG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며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480만 배럴로 이 산유국인 이라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카타르의 입장에서는 사우디를 피해 탈퇴한다는 그림보다는 원유보다 중요한 천연가스에 집중하겠다며 탈퇴하는 그림이 훨씬 자연스럽죠. 실제로 카타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카타르는 현재 7,800만 톤의 연간 생산량을 2024년까지 1억 1천만 톤, 그리고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2027년까지 최대 160척가량의 렌즈선을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증산된 만큼의 천연가스를 운반할 LNG 운반선의 부재는 수요를 창설하고 그 규모가 160척이니
중국이고 일본이고 선박 좀 만든다는 나라는 모조리 뛰어들었었죠. 결국 중국의 16척, 한국의 140척 가량이 발주된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카타르라는 국가가 가지는 상징성에 단일 규모로 가장 많은 LNG선을 발주하는 초대형 사업까지 따내면서 한국 조선업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2020년 1월부터 국제해사기구 IMO는 항산화물 배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즉, 선박위에 포함된 황해 함량을 2012년 3.5%로 낮추었다가 2020년부터는 0.5%로 낮춰버렸죠. 이 규제를 어기면 선박이 강제압류당하거나 심한 경우 운항금지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선주들로서는 이 규제를 엄격하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 선박의 탈항 장치인 스크러버를 장착해 황 배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아예 황 배솔량이 제로에 가까운 LNG 추진선을 새로이 발주할 수밖에 없죠. 다행히 LNG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LNG선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은 대략 153만 CGT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국이 94%에 해당하는 143만 CGT를 수주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0%였던 것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LNG선이 발주됐는지 감이 오시죠. 이러한 덕분에 국내 조선 3사는 이니 2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카타르 물량까지 받아둔다면 최소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LNG선은 기존의 컨테이너선이나 원유온 반선보다 성가가 높아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으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와 맞물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포텐 앤 파트너스에 따르면 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최소 2,500척에서 최대 3,000척에 이르는 LNG선 발주가 예상됩니다. 이 중 80%가량은 한국 조선업체가 독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카타르라는 나라는 한국에게는 귀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국가가 발주한 선박을 독점하다시피 수주했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 카타르를 기점으로 앞으로 예정된 LNG선들도 거의 대부분 한국 조선업계가 수주하게 될 테니까요. 튀르키예의 깜짝 파격 제안에 한국은 초대박 나고 미국은 한순간에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가 한국을 향해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제안을 한 것인데요. 보조금을 주겠다며 한국 기업들을 미국에 투자하도록 꼬신 뒤 막상 투자를 하니 보조금을 공짜로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꾼 바이든과는 달리 튀르키예는 한국에 화끈한 결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기업에 주려던 보조금의 최대 100배까지도 한국 기업들에 줄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튀르키예의 과감한 결단에 한국 기업들도 예상 못하게 빠른 속도로 미국에서 튀르키예로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바이든이 긴급히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제안을 했지만 한국 기업들의 예상 못한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가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튀르키예에 대신 공장을 지으면 미국이 한국에 주기로 했던 보조금의 최대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특혜를 한국에만 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조금 형식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인세를 면제해줄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받을 때도 초패스트트랙 특혜를 적용하여 3년이 걸릴 일을 3달 만에 처리해주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특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 시절 1999년에 리튬이온 배터리 원통형 양산에 성공한 이래 2000년에 미국 연구법인 설립에 성공, 미주 시장 공략에 착수했습니다. 2009년에 세계 최초로 양산형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했고 2012년에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으며 2013년에 세계 최초로 미래형 배터리를 개발했고 2017년에 폴란드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가장 과감한 결단은 지음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를 설립하고 21년에는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주도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건설을 보류해서 재추진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최대 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 건설을 재개하고 투자 금액 및 생산 규모를 각각 4조 2천억 원, 27GWh, 기가와트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부지 내에 3조 원을 별도 투자해 총 16GW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리튬 인산철, FP, 배터리 생산 공장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7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고 향후 10년 동안 수백조 원의 추가 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에그에너지 솔루션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94조 원을 포함해 K배터리가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보조금으로 10년간 최대 180조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H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수십조 원을 들여 미국의 배터리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데 배터리 셀 모듈을 현지에서 제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 첨단 생산세액 공제, AMPC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11일 증권가 및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부터 2032년까지 미국에서 AMPC 제도에 따른 생산 보조금으로 총 179조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LG에너지 솔루션의 보조금 규모가 9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온, 삼성 SDI의 경우 각각 45조 원, 40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업계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2021년 11%에서 2025년 55% 수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이 주로 완공되는 2025년 보조금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로 2035년 전기차용 2차전지 시장의 규모가 6,160억 달러, 한화 약 815조 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은 세계 2위로 너무나 훌륭한 고속 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배터리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815조 원 중 절반 이상이 500조 원가량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승리 전망이 나오자 바이든이 또 충격적인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리더니 이번에는 미국을 세계 최고의 배터리 강국으로 만들어준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리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번 보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독식하는 구조라며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공개할 세부 지침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의 한도를 씌우고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여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거의 못 받도록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바이든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일까요? 미국의 한 정치 전문가는 바이든이 경제를 말아먹어서 지지율이 폭락할 대로 폭락했다. 이제 곧 2024년 대통령 선거 재선 출마 도전을 공식 선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딱히 잘한 일이 없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의 표적이 됐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데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세금 하나 들이지 않고 미국에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바이든을 다시 뽑아줄 것이라 믿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기업들을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 한국 기업들의 대충격을 주려다가 역으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과 형제의 나라로 유명한 튀르키예가 바이든의 뒤통수를 보자마자 한국에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수백조 원의 투자를 미국이 아닌 튀르키예에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을 맹비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인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이 아닌 튀르키예에 초대규모 신규 공장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한국 배터리 기업에 미국이 주는 보조금의 최대 100배 규모의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의 발표라 더욱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연간 200GW 규모의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단독 및 합작 형태로 전 세계 6개 국가의 생산 라인 체제를 구축한 유일한 업체로 차별화된 글로벌 생산 역량 및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에그에너지 솔루션의 지난해 말 수주 잔고는 385조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수백조 원의 추가 투자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독보적인 세계 1위인 에그에너지 솔루션을 놓쳐버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이렇게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은 한국의 튀르키예의 형제의 나라답게 얼마 전 있었던 튀르키예 대지진 때도 튀르키예 국민들의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이 지진 피해로 힘들어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을 위해 현금과 구호 장비, 보험 혜택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자 튀르키예 국민들은 한국에 셀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는 튀르키예의 식품, 위생용품, 방한용품과 필요한 돈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특히 LG는 빨래방 운영과 학교 등 기반시설 재건에 필요한 물품까지 지원해주는 세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튀르키예 국민들은 한국의 형들 고마워라며 형제나라 고마워 형이라고 한국어로 또박또박 적힌 텐트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한국 기업들이 굳이 튀르키예가 아닌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국가들이나 이니 대규모 공장을 구축한 폴란드의 생산시설을 늘리는 식의 투자를 했다면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튀르키예의 초대규모 투자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를 생성하고 지진으로 초토화된 튀르키예 경제를 다시 일으켜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튀르키예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한국 작가가 강진으로 피해를 본 튀르키예의 애도를 표하고자 그린 그림인데요. 한국전쟁 당시 전쟁 고아를 돌봐준 튀르키예 군인의 모습과 최근 지진이 덮친 튀르키예에서 아이를 돕고 있는 한국 긴급구호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림 속 튀르키예 군인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에서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마실 것도 쥐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 긴급구호대원도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현장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마실 것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진심으로 위해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7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반대로 한국이 튀르키예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이에 감동을 받은 튀르키예는 사상 최초로 한국 기업에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때문에 미국의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게 생겼다며 냉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없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이미 꽉 잡고 있고 앞으로는 한국의 영향력이 훨씬 더 막강해져 최대 글로벌 점유율 90% 이상을 한국이 싹쓸이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최근 삼성 SDI는 앞으로 4년 만에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체제를 발표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사용되는 액상형 배터리와는 달리 무게도 가벼워지고 배터리 효율성도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폭발도 하지 않아 꿈의 배터리라 물리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상용화를 꿈조차 꾸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앞으로 4년 만에 대규모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얼마 전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가 차세대 그루빙 공정에서 세계 1위로 자부하던 일본 기업을 택하지 않고 한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구나 이 계약이 차세대 반도체 후공정 기술로 확인되자 이 기술에서만큼은 세계 1위라 자신했던 일본 기업 디스코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TSMC는 자사의 3나노와 4나노, 5나노 등 첨단 미세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갈 그루빙, 즉 하프커팅 장비를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차세대 피코세컨드 그루빙 장비로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번에 TSMC라는 주요 고객을 잃게 된 일본의 디스코는 지난 30년간 반도체 후공정, 즉 커팅 시장을 지배해온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스코는 다이아몬드 휠 시장과 차세대 레이저 커팅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차세대 그루빙 장비에서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고배를 마셨으니 앞으로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 회사 공급전에서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TSMC가 반도체 후공정 기업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TSMC는 최종 결정을 위해 자사의 최대 고객인 애플 등 다수 고객사에게 평가를 요청했는데 고객사들의 평가에서 한국 이오테크닉스의 기술이 일본 기업보다 기술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 반도체 후공정은 파티클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더 정밀한 레이저 장비가 요구돼 왔는데요. TSMC가 한국 이오테크닉스 그루빙을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은 이제 차세대 어드밴스 패키징 영역에서 세계 표준의 위치까지 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멸망했지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마저도 한국의 야금야금 자리를 뺏기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일본은 최근 미국과 맞먹는 세계 2대 반도체 강국이었던 30년 전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반도체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었고 특히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TSMC가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을 선택했으니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 세계적 수탁 생산 즉 파운드리 공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뤄진 게 바로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일본 이바라키현 연구법인 건립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역시 일본 정부가 자존심을 접고 달려들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일본 경산섬은 이미 지난 2019년 TSMC에 너브골을 보냈으나 한 차례 실패하고 재수 끝에 유치한 것인데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설립될 TSMC의 첨단 패키징 R&D 기지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3,700억 원 중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을 정도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철저히 대만에 의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겉으로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 복잡한 내부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의 국방백서가 공개되자 대만은 다소 불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대만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일본은 2022년 국방백서에도 대만을 명기했습니다. 일본 방위섬은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 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방위백서에 넣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내용은 일본이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벌일 경우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군사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의 거리가 110k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면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만은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반도체의 주요 생산지이며 대만 남쪽의 루손 해협은 일본이 해외에 의존하는 원유의 중요한 운송로입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조건의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국방백서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인데요. 하지만 과거 대만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분명 독립을 했는데 또다시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에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자 대만 일부 언론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강국이 되어 위상이 달라진 대만은 일본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형국입니다. 일본 정부가 약 1,2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 TSMC의 스쿠바 R&D 센터 건립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이러다 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이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정작 일본 정부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TSMC가 이득만 챙기고 반도체 산업 부흥을 노리는 일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가령 스쿠바에 위치한 TSMC의 R&D 센터에서 혁신적인 공정 기술이 개발됐을 경우 일본 정부나 현지 기업들에 전혀 이를 알리지 않고 그대로 대만에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구마모토 지역에 설립하고 있는 TSMC 생산단지에 대한 효용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부흥을 위해 이 공장에 무려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지만 일각에서는 TSMC가 일본 내 반도체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 오히려 일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거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만은 일본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한국과 함께하며 한국과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대만에서 최근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AS전선이 대만에서 수주한 해저 케이블 계약 금액은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AS전선은 대만전력공사, TPC가 서부 해상에 건설하는 풍력단지에 1,100억 원대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AS전선이 대만 하이롱 해상풍력단지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1,100억 원대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를 통해 AS전선은 대만의 1차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 8개 프로젝트의 해저 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휩쓸어버렸고 한국의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전선이 대만 앞바다에 쫙 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총 공사비 1조 8천억 원이 드는 대만 타오양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한 업체도 한국 업체였습니다. 삼성물산은 대만 종합건설사인 알스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타오양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지붕 철골 트러스 및 비정형 천장 공사 등으로 인해 고난도 공사로 손꼽히는 공사였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제1, 2터미널 운영 중 간섭 사항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삼성물산은 국내외 다수의 공항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항공사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대만은 한국과 2014년부터 협의해 온 이중과세 방지제도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대만에 투자의 수익을 냈을 때 한국이나 대만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 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 약정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로써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현재 총 94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지만 대만과는 지금까지 이 같은 과세 협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만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나라에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줄어 신규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대만 간 이중과세가 해소됨에 따라 특히 한국의 반도체, 섬유 게임 업계는 크게 환호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만과 한국이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그나마 자신 있어 하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반도체 후공정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업체에게 맡기기로 하자 일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인리가 이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언행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전투기를 사모으면서 정작 한국에 낼 분담금은 없다고 시침이 떼던 인리. 한국에서는 슬슬 인리를 KF-21 사업에서 배제하자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인리가 한국에서 KF-21을 받아오게 되면 거기다가 중국 전투기에 ASA 레이더를 달아 쓰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견 보기에도 화가 치밀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 현실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을 꺼낸 것은 인리의 한 군사 전문 매체였는데요.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젝트를 의심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간 인리는 KF-21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인 기여가 거의 없었던 것은 물론 원래 역할대로 일정 수준의 개발비를 충당하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뻔했죠. 고생은 한국 시키고 훗날 KF-21이 잘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선심 쓰는 척 개발비를 갚으며 최초 수출국 지위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대를 타놓고도 한국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죠. KF-21이 사실상 개발에 성공하고 나자 인리 역시 파일럿을 태우고 분담금 역시 찔끔찔끔이나마 납부하면서 다시금 흥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인리는 바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KF-21과 비슷한 포지션의 다른 전투기를 사모으기 시작하면 한국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인리는 라팔과 F-15EX 등 다른 4.5세대 전투기 도입을 시작했고 한국의 눈치를 살금살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작전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넘어선 안 될 선을 슬슬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튀르키예에서 대놓고 KF-21과의 경쟁을 예고하며 시작한 사업 TFX에 가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니 지난 6월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어 국방장관의 입으로 직접 TFX 프로젝트와 개발 협상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 어이없었던 것은 튀르키예 측에서 인리의 사업 참여 조건으로 KF-21의 기술을 한 점이라도 가져오라는 요구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튀르키예의 개발 프로젝트는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초적인 항공 기술력이 모자른 상태다 보니 5세대 전투기를 갑자기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튀르키예의 행적 하나하나가 의심을 사고 있는 지경인데요. 여기서 나타난 인리의 이용 가치가 튀르키예로서는 한 발 앞선 한국의 기술력을 손에 넣을 가교 정도인 것입니다. 인리라고 해서 항공 기술을 제대로 갖춘 것도 아니며 심지어는 개발비 대주는 물주로 삼기에도 한국에 보여줬던 태도를 생각하면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인리는 사실상 도둑질하는 데에 밖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튀르키예한테 모욕을 당한 셈인데 인리는 눈치가 없는 것인지 그러고도 여전히 TFX 프로젝트 참여를 꿈꾸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측에서도 이런 인리를 아주 쳐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술뿐만이 아니라 개발비에도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 누구든 간에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군사매체 디펜스 뉴스는 TFX 프로젝트가 재정 문제에 맞닥뜨렸으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비단 프로젝트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튀르키예 경제 자체의 문제인데요. 튀르키예가 지난 3월 기록한 대외 부채는 4,760억 달러. 게다가 인플레이션 역시 비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전투기 개발 사업이 잘 굴러갈 턱이 없죠. 튀르키예가 찾아낸 돌파구는 인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TFX를 국제 공동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튀르키예는 아제르바이잔과 파키스탄을 사업에 참여시켰는데요. 야사오 골러 터키 국방부 장관은 8월 14일 파키스탄이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호적이고 형제적인 나라들도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파키스탄처럼 곧 서명할 다른 국가도 있습니다. 라고 골러는 말했죠. 문제는 이 두 나라 모두 문제가 조금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튀르키예와 같은 이슬람권이라는 유대감은 있지만 항공 기술이나 금전적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튀르키예로서는 다른 이슬람권 국가들 역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협력일 뿐 이들에게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시피 했죠. 파키스탄의 경우는 다른 의미로 심각합니다. 하필이면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항공 기술을 갖춰온 나라라는 점입니다. 파키스탄이 국산이라고 주장하는 전투기 JF-17. 하지만 실상 이 전투기는 중국이 거의 다 만들어준 것인데요. 파키스탄이 테퍼스 프로젝트에 합류한 이상 중국산 기술은 어떤 형태로든 유입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역시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런 불안 요소를 갑자기 인니가 파고들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9월 4일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제토나 저카우터에 실린 기사입니다. 기술에 인색한 한국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중국 제-20 전투기의 AESA 레이더를 훔쳐 KF-21에 장착할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기사 원문을 함께 볼까요? 인도네시아는 아직 한국으로부터 KF-21의 기술을 이전받지 못했다. 최소한의 합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S 레이더 기술과 아우스트로 알려진 적외선 탐색 및 추적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이 KF-21의 기술을 인도네시아와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왜 이렇게 기술 공유에 인색해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한국은 항상 인도네시아에게 누명을 씌워왔다.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파트너를 비난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불을 연기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실제로 한국은 프로그램 시작부터 KF-21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기술 이전을 약속해놨지만 인도네시아한테는 단지 KF-21을 판매만 하길 원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산으로만 낙인 찍힌 KF-21에 투자한 캐시카우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들 프로그램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IFX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전투기 최대 80대를 확보할 것이라고 한국 매체는 설명했다. 하지만 KF-21을 어떻게 활용할지, 추후 판매할지는 인도네시아의 몫이다. 지금 한국이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파트너십을 중단하거나 철수하게 되면 인도네시아의 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명백한 실수다. 인도네시아는 적어도 KF-21 블랑 17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탈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인도네시아판 KF-21은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한 가지는 인도네시아가 이미 F-15를 구매했기 때문에 보잉에게 유지 보수를 의뢰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중국이 만든 JF-17 기술을 가지고 튀르키예의 KAAN에 협력하는 파키스탄을 찾아가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JF-17 블락 3의 J-20의 AESA 레이더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곧 KAAN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며 JF-17 기술도 중국에서 이전받을 계획이다. 중국 역시 J-20S 레이더 기술이 K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튀르키예가 캐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때 중국으로부터 M-20의 기술을 공급받았던 일로 이는 입증되었다. 튀르키예는 파키스탄의 5세대 전투기 개발을 도울 만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J-20의 기술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의 KAAN 개발에 참여해서 AESA 레이더를 포함한 J-20의 핵심 기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기술 공유에 계속 인색하게 나온다면 초 KF-21의 레이더에 동합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듣자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인니는 한국이 KF-21을 넘기고 나면 이를 한국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마음대로 쓸 생각입니다. 해외 도입한 무기를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모를 리도 없는데 말이죠. 이들이 한국을 얼마만큼 만만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니는 한국이 인색하게도 S 레이더 기술을 넘겨주지 않게 되면 훗날 KF-21 프로젝트에서 하차한 뒤에 한국으로부터 유지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한국이 안 입고 할 만은 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특히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AESA 레이더들 상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운영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떠올린 발상이 바로 TFX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중국이 파키스탄 전투기에 적용한 S-레이더 기술을 빼돌리고 이를 KF-21에 집어넣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도둑질이 전제입니다. 여태까지 인니가 기술을 유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우려로 인해서 KF-21의 시제기를 넘겨주는 일은 물론이고 파일럿을 탑승시키는 것까지도 많은 반대를 받고 있는데요. 비록 KF-21이 대상은 아니지만 인니가 자기 입으로 직접 당연하다는 듯이 J-20의 S-레이더 기술을 빼돌리겠다고 자백한 것은 그동안의 우려가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J-20은 중국 입장에서도 공군의 최주력 장비, 같은 공군의 경납고 안에 라팔도 있고 F-15EX도 있고 심지어는 KF-21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게 인니인데 이들이 기술을 빼가도록 내버려둘 턱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들이 기술을 빼돌리는 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인니가 빼돌린 기술로 만든 레이더를 KF-21에 마음대로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동구권의 체계를 동합시키는 일인 만큼 전투기 항공 기술의 기초조차 없는 인니가 이를 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국이 허가해주는 일도 당연히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거치면 이런 주장을 개낼 수가 있는지 의문인데요. 이런 반응은 아마도 한국에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인니 배제론에 대한 발악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은 현재 더 이상의 사업 진행 의지가 없는 인니를 KF-21 프로젝트에서 배제할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제기가 넘어가기 전에 논의를 끝내 둘 작정인데요. 만약 인니가 그렇게 시제기 단 한 대도 받지 못하고 사업에서 튕겨나오게 되면 키르키예가 요구한 사업 참여 조건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며 80여 대에 달하는 전력 역시 공백으로 남게 됩니다. 자신들의 태도로 인한 인과응보를 받게 되자 억하심정으로 쏘아붙인 것이 위의 기사라는 것이죠. 반면 한국은 인니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폴란드 등 건실한 파트너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인니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이미 최악으로 치달아서 이들을 손절하는 편이 오히려 여론의 지지를 얻는 길일 지경입니다. 인니는 어째서 스스로 불러온 업보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국이 부디 이런 나라와는 한시라도 빨리 연을 끊고 국제 공동 개발에 있어서도 더욱 내실을 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